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돈이 있어서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며칠 전 내게 한 통의 전화를 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 돈은 그냥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건데요.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이었고 그 돈은 자신을 위해 남겨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히려 불이익의 이유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부당하게 들렸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의 계산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돈이 가상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거의 받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은 그 돈이 매달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간주합니다. 결국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연금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돈이 있으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재정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통장 관리 방식 하나만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처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돈도 그대로 있고 연금도 받는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단, 비밀은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그 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불법도 편법도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우리 세대는 언제나 성실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 다들 똑같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안전망이어야 하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합법적인 비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10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상소득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글자가 바로 기초연금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통장에 있는 예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 14%의 가상소득이 있다고 계산하죠. 즉, 실제로는 이자 한 푼 받지 않아도 매달 약 11만 원을 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계산이 무서운 이유는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돈은 아플 때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일 수도 있고, 손자 결혼식이나 장례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한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런 사정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만 보고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며칠 전 만난 70세 전경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돈은 자녀들이 10년 넘게 모아준 돈이었고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쓰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매달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인데 그게 죄가 되나요? 내가 이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닌데 왜 벌점처럼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평균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사치하지 않는데 왜 혜택을 못 받지? 그동안 세금도 냈는데 왜 나를 부자로 취급하지? 바로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도는 자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돈의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처럼 보이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 함정을 이해하면 그 틈에서 벗어날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도의 작동 방식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어떤 제도든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며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도는 차가운 숫자지만 그 숫자를 읽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생활 속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지키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이미 수많은 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다시 말해 정보를 아는 자의 생존법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에는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너무 많으면 연금이 끊기고 너무 적으면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그 균형의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술입니다. 곧 이어서 수천 명의 사례에서 찾아낸 황금 비율, 생활비 통장 최적화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통장에 얼마를 남겨둬야 하나요? 그 질문은 늘 간절했습니다. 너무 적게 남기면 불안하고 너무 많이 남기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4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비율은 단순히 계산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안정의 선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돈이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동시에 연금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오미경 할머니는 식당에서 평생 일하며 4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건데 내가 아프면 나라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안 준다네요.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을 없애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단지 통장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 후 우리는 함께 계산했습니다. 생활비가 월 90만 원이니 540만 원만 일반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자고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뒤 할머니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전기세와 약값을 내시며 내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해요. 내 돈도 그대로 있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연금도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산이 서툴러서 복잡한 건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월 생활비 X6, 1일 최적의 통장 잔고. 월 70만 원이라면 420만 원, 100만 원이면 600만 원, 120만 원이면 720만 원이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많은 분들이 한숨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모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통장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부가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연금공단은 통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불규칙하게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빠져나가면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면 안정적으로 보이죠. 한 76세 택시기사 출신의 최병국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있으니 그걸 줄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줄여야 합니까? 내가 평생 번 돈인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는 겁니다. 그분은 통장에 6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으로 옮겼습니다. 3달 뒤 그는 첫 연금을 받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네요. 돈도 그대로 있고 매달 34만 원이 들어오다니.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걸. 우리의 부모 세대는 늘 성실하면 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알아야 지킨다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 통장관리법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제도지만 그것을 아는 어르신들은 이미 풍요로운 노후를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연금심사에서 없는 돈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은행에 오래 다녔지만 이런 상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바로 그 상품이 오늘 이야기할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없는 돈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준 두 번째 연금이네요.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은행 직원조차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가 있고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후자입니다. 70세 장태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퇴직금으로 받은 3,5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상품의 존재를 알고 3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연금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세상이 조금은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품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정한 장기저축 예금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후 안정자금으로 인정되어 자산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만기 후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어르신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상품은 숨겨진 금고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불법이 아니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 중에는 10년 넘게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노후 생활비로 지정해두면 심사에서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갑작스럽게 자금이 이동하면 공단은 그 돈을 활동성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덧붙입니다. 돈을 지키는 데엔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제도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불법은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합법적인 정보와 전략은 평생의 안정이 됩니다. 어느 날 상담소로 오신 68세 김윤자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면 속 편하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포기란 돈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 김윤자 할머니는 통장 관리를 다시 시작했고 반년 뒤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낸 편지의 한 문장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노인우대 장기저축은 단지 돈을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안정된 수입이 있다는 확신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마음의 평화는 숫자보다 훨씬 큰 자산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보관하는 기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움직이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갑자기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건네면서 의심을 사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합법적인 증여와 자산 이동의 원칙, 그리고 수십 명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짜 노후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절차를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나눠주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없으니 연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이체나 현금 인출은 모두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선물처럼 준 돈이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자산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76세 김영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연금 신청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
결국 김어르신은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과정을 증명한 뒤 6개월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왜 아무도 안 알려주나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끝까지 웃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것.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기록만 남겨두면 그 돈은 의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연금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천천히 이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제도는 패턴을 봅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움직이면 의심받지 않습니다. 한 73세 강미영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연금 신청 일주일 전에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신청 전에 줄여놔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비정상 거래 패턴. 결국 그녀는 6개월 뒤 계획적으로 다시 준비하여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그땐 몰랐어요.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손해였네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 돈을 옮길 땐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법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반드시 공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평가 기준은 합산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68세 김영수 어르신과 65세 이명자 할머니 부부는 처음엔 각각 신청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합산 자산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 후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하나로 통합하고 각자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일부 자금을 사용했죠. 몇 달 후 두 분 모두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둘이 합쳐 매달 68만 원이 들어오니 이젠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방법에는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더 이상 제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난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연금 받고 보니 그동안 손해본 게 너무 아깝네요. 그분은 연금으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오래된 틀니도 새로 맞추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 미소가 나에게는 어떤 금액보다 값졌습니다. 결국 연금은 돈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삶의 존엄을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돈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는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전략을 종합해 봅시다. 통장 관리부터 증여, 주택 수리, 장기 저축까지 모든 과정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원리를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늦었다고 느낀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나는 87세 한영숙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6번이나 연금 신청에 실패했던 분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치나 여유가 아니라 평생 아껴 모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넣고 100만 원은 오래된 집의 화장실을 고쳤으며 500만 원은 손자 결혼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겼죠. 그 결과 7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을 8살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9년째네요. 지금까지 3,6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되찾은 이야기구나. 또 다른 예로 박상철 어르신은 시골에 논과 밭이 있었지만 연금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지를 가진 것만으로도 자산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농지를 친척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번 돈처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을 내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어르신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안에서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통장에는 살 6개월치 생활비만 남겨두세요. 둘째,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주택수리나 안전설비에 투자하세요. 넷째, 자녀에게 증여할 땐 반드시 계획적이고 신고를 하세요. 다섯째, 농지와 실거주 주택의 특례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6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연금 신청 한 달 전에 갑자기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통장의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노후 자금은 장기저축으로, 생활비는 생활통장으로, 수리비는 따로 분리해두면 훨씬 깔끔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의 경제보다 준비의 경제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보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그 마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이미 변화를 만든 겁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나는 10살에 처음 연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틀니도 새로 했어요. 이제야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의 웃음 속에는 평생의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노후가 바뀌는 첫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집이 왜 끝내 정돈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와 결정하지 못한 채 미뤄둔 선택들 때문임을 이야기하려 한다. 문을 열면 신발장 앞에 쌓인 장바구니, 냉장고 옆에 겹겹이 포개진 빈통, 서랍 속 어디선가 삐져나온 영수증과 케이블이 먼저 방인다. 그러나 어지러움의 근원은 눈앞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미완의 문장들이다. 언젠가 쓰겠지. 혹시 없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아까워서 같은 말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눌러앉아 하루의 기력을 조금씩 훔쳐간다. 고령의 내 환자 한 분은 늘 혈압이 불안정했는데 아침에 거실을 치운 날에는 같은 식사, 같은 약이었음에도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의학교과서는 정리정돈을 약으로 처방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낮추는 생활요법의 첫 줄에는 언제나 시각적 자극을 줄이라가 적혀 있다. 눈앞의 혼잡은 뇌의 전전두엽을 계속 자극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고 우리는 그 경보가 울릴 때마다 사소한 일에도 숨이 가빠진다. 결국 정리는 물건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보를 끄는 기술이며 그 기술의 첫 단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당신에게 오늘 단 하나의 장면을 선물하고 싶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미끄러지는 시간, 탁자 위에는 필요한 것 3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아 조용히 사라진 장면. 그 장면을 막는 첫 장벽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문장이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버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짐부터 버리는 일로 시작한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숨을 천천히 5번 들이쉬고 그 사이에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당장 더 가볍게 살 권리가 있는가?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제서야 눈앞의 물건을 본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정리는 처벌이 되고 이 순서를 지키면 정리는 회복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노부모를 모시며 살았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날 손님 오면 쓰려고 새 수건을 넣어둔 서랍을 닫곤 하셨다.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엔 이상한 미소와 미묘한 죄책감이 함께 있었다. 좋은 것을 아끼며 사는 절약이 우리 세대의 미덕이었지만 아껴둔 마음은 종종 현재의 행복을 지나치게 절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절약의 그림자는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내려앉는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작은 실험을 했다. 새 수건을 꺼내 천물 세탁을 하고 그날 밤 바로 사용해보는 것.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으셨다. 말 없이 웃는 그 표정은 방 하나를 치운 것보다 더 큰 안정을 우리 가족에게 주었다. 정리는 기술이기 전에 감정의 처방이다. 우리가 정리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잘못 버릴까봐 라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나는 버리기 전에 기록을 권한다. 오래된 약통을 버리기 전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된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줄이기 전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재활용함으로써 불안의 실험을 해본다. 일주일간 불편함이 없었다면 마음의 경보는 틀렸던 셈이고 그때 남은 10개 중 5개를 더 줄인다. 정리는 한 번의 대청소가 아니라 작은 승리의 반복이다. 고령의 시청자라면 무릎과 허리가 먼저 걱정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실천은 앉아서 시작한다. 의자에 앉아 손만 뻗어 닿는 범위, 테이블 위 50cm 안의 것부터. 앉은 채로 하는 15분 정리는 넘어짐 위험을 줄이고 다음 움직임의 연료가 된다.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에 놀라울 만큼 민감하다. 잠이 들기 전 침실의 시야가 단순해질수록 심박수는 안정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 밤마다 약봉지와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뇌는 해야 할 일이 미완임을 기억한다. 반대로 밤마다 비어있는 탁자를 보면 뇌는 오늘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받아들인다. 나는 이것을 밤의 빈 탁자 효과라고 부른다.
한 달만 해보면 아침에 어지럼, 식사 때의 체한 느낌, 이유 없는 답답함이 서서히 옅어진다. 복잡한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눈앞의 시야를 바꾸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사람들은 물건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정의 횟수가 많아서 지치는 것이다. 이 컵을 둘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 케이블은 어디에 둘 것인가? 내일도 사용할 것인가? 나이 들어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더더욱 결정을 아껴야 한다. 그래서 나는 3가지 원칙만 쓴다. 하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오늘 결정한다. 부풀어 오른 배터리, 변색되고 긁힌 플라스틱 용기,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약. 둘, 중복은 숫자로 제한한다. 수건 5, 장바구니 5, 종이가방 5. 셋, 감정이 붙은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기능은 떠나보낸다. 이 3가지면 집의 80%는 저절로 해결된다. 나는 오늘 당신의 손을 잡고 단 한 곳만 함께 정리하고 싶다. 거실 탁자다. 탁자 위 물건을 모두 오른쪽으로 밀어 비운 뒤 3가지만 다시 올린다. 메모지 한 묶음, 볼펜 한 자루, 물컵 하나.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거나 떠나보낸다. 그리고 의자에 다시 앉아 조용히 호흡을 맞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방이 한 뼘 넓어진다. 이것이 마음의 짐을 먼저 비우는 힘이다. 오늘 밤 빈 탁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불을 끄자. 내일 아침 문을 열면 마음이 먼저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를 가볍게 만든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하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정리의 문장을 되풀이한다. 나는 지금 당장 더 가볍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을 말한 뒤 25번 고르고 탁자 위를 확인한다. 그 5번의 호흡이 내 심장과 뇌에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의학적 수치가 아니어도 우리는 몸이 먼저 안다. 어지럽던 방이 고요해질 때 내 심장도 고요해진다는 것을. 그 고요가 하루를 길게 늘려준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시작하자. 마음의 짐부터 버리면 8가지 물건은 물처럼 흘러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호텔 로비 같은 단순함을 닮아갈 것이다. 나는 종종 3-2-1 루틴을 권한다. 밤에 잠들기 전 3가지 시야 방해물을 치우고 아침 식사 전 2가지 안전 요소를 점검하며 점심 후 10가지를 떠나보내는 루틴이다. 시야 방해물 셋은 탁자 위 잡지, 광고지, 빈 컵처럼 눈에 걸리는 것들이다. 안전 요소 2은 전기 멀티탭의 스위치와 바닥의 걸림돌이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내 마음을 괴롭힌 물건 1가지다. 어제의 병원 영수증일 수도 있고 용도를 잃은 케이블일 수도 있다. 삶이 되어 돌아오는 이 리듬은 고령의 몸에도 부담이 적고 습관이 되면 약 먹듯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불면을 호소하던 할아버지 한 분은 이 루틴을 2주 적용한 뒤 새벽 각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밤에 탁자와 바닥을 정리한 덕에 화장실을 가다가 걸려 넘어질까 하는 불안이 줄어들었고 그 불안이 줄자 잠이 깊어졌다는 소감이었다. 가끔은 가족의 반대가 가장 큰 난관이 된다. 아버지,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엄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정리는 곧바로 멈춘다. 그래서 합의의 규칙이 필요하다. 첫째, 공용 공간 우선 원칙. 거실과 주방, 현관은 가족 모두의 안전과 마음을 위해 비워두기로 약속한다. 둘째, 보류 상자 제도. 애매한 물건은 날짜를 적어 상자에 넣고 30일이 지나도 찾지 않으면 자동으로 떠나보낸다. 셋째, 사진 보존으로 감정을 지킨다. 오래된 티셔츠의 로고, 아이가 그린 그림, 부모님의 유품은 고해상도로 찍어 앨범을 만든다. 물건의 무게는 덜어도 기억의 온도는 남는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는 재활용 동선이 정해져 있다.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 1층 엘리베이터홀, 지하 주차장 출입구.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이동하기 어렵다면 작은 손수레를 준비하자. 비 오는 날엔 현관 앞에 임시 분리수거 바구니를 두고 맑은 날 한 번에 들고 나간다. 날씨와 몸 상태를 고려하는 정리는 오래 간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자. 나는 무엇을 비우면 가장 먼저 숨이 편해질까? 대부분은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문장을 비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하자. 나는 오늘 나를 덜어내기로 한다. 그 약속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집은 이미 조금 정돈된다. 그리고 내일 약통과 비닐봉지, 낡은 전자제품과 케이블, 아껴둔 새 수건과 이불, 종이 더미를 차례로 다룰 당신을 위해 나는 이 말을 남긴다. 정리는 내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기술이며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돌봄이다. 내가 오늘 꺼내 들고 싶은 것은 서랍 속 작은 약통 하나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집에는 한두 알 남은 진통제, 몇 년 전 감기약, 자녀가 사다 준 영양제가 뒤섞여 있다. 그러나 그 약통이 어지럽고 무거운 집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 성분이 변질되어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습기가 많은 욕실에 보관된 약은 더욱 위험하다.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약은 변색되고 냄새가 스며든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한이 지난 약 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환자 중 60%가 60세 이상이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약을 중복 복용하거나 포장을 뜯은 채 두었다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약통을 닫지만 그 방심이 건강을 갉아먹는다. 문제는 약을 버리는 방식에도 있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도구로 바뀐다. 내가 사는 동네 근처 하천에서는 매년 잔류의약품 성분이 검출된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돌아온다. 약을 제대로 버린다는 건 나의 건강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면 간단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사실조차 모른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서늘해진다. 우리 세대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모아두는 습관을 배웠지만 그 습관이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버리는 일은 낭비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 며칠 전 74세의 김 여사님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방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상담 중 그분이 말했다. 화장실 약장에 오래된 약이 많아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다. 그날 밤 약통을 열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모두 꺼내고 다음 날 아침 약국에 수거함에 넣어보라고. 일주일 후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다. 집 공기가 달라요. 그냥 마음이 후련해요. 사실 그 순간 달라진 것은 공기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눈앞의 질서가 바로 설 때 마음의 질서도 바로 선다. 나 역시 예전에 그랬다. 어머니의 약통을 정리하려다 한 알 하나를 손끝에서 놓지 못했다. 이건 아버지 드시던 거야. 이건 나중에 혹시 쓰면. 그렇게 망설이다 밤이 새었다. 결국 다음 날 나는 약통의 모든 약을 흰 종이 위에 쏟아놓고 하나하나 날짜를 읽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이미 색이 바랜 캡슐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은 약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는데 마음만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정리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몸의 독, 버리지 못한 약은 마음의 독. 나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더한다. 제때 버린 약은 미래의 백신이다. 버리는 순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약통을 꺼내라. 플라스틱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날짜를 확인하라. 2023년 이전의 것은 모두 상자에 담아라. 그 상자를 내일 아침 약국으로 가져가라. 10분이면 된다. 그 10분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주사다. 나는 이 과정을 3단계 약통 루틴이라고 부른다. 첫째, 꺼내기. 모든 약을 한눈에 보이게 한다. 둘째, 분류하기. 약의 이름과 날짜를 읽는다. 셋째, 보내기. 필요한 약만 다시 담고 나머지는 수거함으로 향한다. 이 단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약통이 아니라 머릿속이 정리된다. 필요와 불필요가 구분되고 혹시 몰라서라는 막연한 불안이 이제 괜찮다는 확신으로 바뀐다. 의사로서 나는 약을 버리라고 권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는 한 사람으로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세대는 언제나 모자람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남겨둔다. 그런데 정작 남겨둔 것은 마음의 찌꺼기뿐이다. 이제는 남김이 아니라 덜어냄으로 풍요로워질 때다.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고 병이 늘고 걱정이 는다. 그러나 정리만큼은 줄일 수 있다. 버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돈이다. 그 한 번의 정돈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바꾼다.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떠나는 한 알의 약이 내일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다. 나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당신을 초대하려 한다. 이 방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서랍을 열어보면 숨막히는 풍경이 펼쳐진다. 마트 봉투가 봉투 안에, 종이 가방이 종이 가방 안에 또 들어있다. 당신은 그것들을 꺼내며 중얼거린다. 언젠가 쓸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평균 비닐봉지 보유량은 120개, 종이 가방은 80개 이상이다. 1년에 실제 사용하는 양은 10개 미만이다. 나머지는 단지 혹시 없으면 곤란할까봐 라는 불안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결핍 공포의 흔적이라 부른다. 사람은 어린 시절 경험한 결핍을 나이 들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한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쌀 한 톨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세대는 언제든 부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늘의 삶을 무겁게 한다. 부엌 구석에 쌓인 봉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불안의 상징이다. 나는 이걸 불안의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창고를 정리했다. 그곳엔 수십 년간 모은 종이 가방이 있었다. 백화점 로고가 바래고 손잡이가 끊어진 것들까지 깔끔히 접혀 있었다. 이걸 왜 이렇게 모으셨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말했다. 나중에 누군가 선물 줄 때 쓸 수도 있잖냐.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선물을 줄 누군가는 이미 떠났고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무거운 쇼핑백을 들 힘이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나중을 위해 살다가 지금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작은 규칙을 세웠다. 10개의 법칙. 비닐봉지는 10개, 종이 가방은 10개만 남긴다. 그 이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해 쌓인 짐이다. 실제로 이 규칙을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30개의 봉투를 줄이면 부엌 서랍 하나가 비워지고 거기에는 새로운 여유가 들어온다. 그 여유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다. 비닐봉지를 버릴 때는 미련이 남지 않도록
순서를 지키면 좋다. 먼저 크기별로 나눈다. 큰 것 5, 작은 것 5. 다음으로 상태를 본다. 찢어진 것은 즉시 버리고 깨끗한 것만 접어서 남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남는 것은 단 10개. 그 과정에서 불안이 고요로 바뀌는 것을 느낄 것이다. 손으로 봉투를 접는 행위는 명상과 비슷하다. 마음이 정리될수록 손끝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나는 한 방송에서 심리학자가 한 말을 잊지 못한다. 불안한 사람은 물건을 쌓고 안정된 사람은 공간을 쌓는다. 우리 집이 어수선한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이 넘쳐서다. 물건을 버리면 불안이 따라 나가고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실제로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야에 보이는 물건의 개수가 50%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한다고 한다. 정리는 정신 건강의 약이자 혈압약이다. 이제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권한다.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싱크대 앞에 서서 비닐봉지 한 무더기를 꺼내라. 그리고 그중 단 10개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처음에는 손이 떨릴 수도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하다. 이 단순한 경험이 필요 없는 걱정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 나는 결핍 공포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 장바구니 하나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면 마트에서 봉투를 받을 일도 없다. 장바구니를 펴는 그 순간 당신은 불안을 접고 실천을 편다. 그리고 그 장바구니는 당신의 자존감이 된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비닐봉지 정리를 마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요. 그 말은 단지 황희 때문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면 집이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숨결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당신의 집도 마찬가지다. 봉투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불안을 치유하는 작은 의식이다. 나는 이 과정을 10개의 평온이라고 부른다. 10개만 남긴다는 결심이 10배의 평온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평온은 가족들에게도 전염된다. 손주가 방문했을 때 깨끗이 정리된 부엌을 본다면 그는 말없이 배운다. 할머니는 물건보다 질서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유산이다. 이제 봉투와 종이 가방을 줄였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다음에 마주할 것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집 안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진짜 위험한 존재들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서랍 속 잊힌 전자제품들을 떠올리고 있다. 오래된 휴대폰, 고장난 충전기,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들. 그것들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숨겨진 폭탄에 관한 것이다. 이제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자. 그곳엔 우리가 잊고 사는 작은 시한폭탄들이 잠들어 있다. 10년 전 쓰던 휴대폰, 켜지지 않는 카메라,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케이블 더미들. 겉보기엔 단순히 낡은 전자제품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위험, 그리고 우리가 놓지 못한 시간의 조각이 섞여 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건에 매달리는지를 느낀다. 이 안에 사진이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고치면 쓸 수 있겠지.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집은 창고로, 마음은 과거의 감옥으로 변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에서 수백 건의 화재가 이런 낡은 배터리 때문에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둔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화학 반응이 불안정해져 부풀어 오르고 충격이나 열기에 노출되면
폭발로 이어진다.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원인은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였다. 사용하지도 않았던 기기가 그저 놓여 있었던 것만으로 집 한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혹시나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 혹시나는 세월이 쌓인 두려움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신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옛날 전화기의 작은 화면 속 연락처 하나, 오래된 카메라에 남은 기억 한 장이 쉽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에 갇히지 않는다. 진짜 기억은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목소리와 냄새, 그날의 빛으로 되살아난다. 낡은 기기는 그 기억의 껍질일 뿐이다. 껍질을 버려야 내용이 살아난다. 나는 얼마 전 70대의 이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의 휴대폰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 사진이 있을까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는 매년 배터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망설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안의 사진은 이제 당신의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통신사 센터로 가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했다. 기기를 반납하고 나오던 그분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편안했다. 이제야 보내줬어요.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버린 건 물건이 아니라 미련이었다. 전자제품 정리는 절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면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 한국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있다. 또한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휴대폰을 무료로 회수하고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준다. 데이터가 남아있을까 불안하다면 공장 초기화를 요청하라.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 집안에 두지 말고 불연성 용기에 담아 맡겨야 한다. 이것은 단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나는 이 과정을 정리의 응급처치라고 부른다. 병이 난 집은 늘 이런 위험한 물건을 품고 있다. 정리란 단순히 깔끔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다. 낡은 전자제품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집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셈이다.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늘 말한다. 요즘은 괜히 불안해요. 그 불안의 상당 부분은 사실 시각적 과부하에서 온다. 엉킨 케이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자시계, 충전기 끝에 붙은 먼지.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우리의 뇌에 해야 할 일을 계속 쌓아놓는다. 뇌는 그것을 미완의 과제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쉬운 심리치료는 고장난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오늘 밤 당신에게 하나의 의식을 제안한다. 서랍을 열고 전자제품을 꺼내어 바닥에 일렬로 놓는다. 그리고 종이에 적는다. 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만약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물건이 아니다. 그건 단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증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수거함에 맡겨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케이블은 그 다음 단계다. 아마 서랍 속엔 정체불명의 선들이 엉켜 있을 것이다. 어느 전자제품의 선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풀지도 못하고 다시 묶는다. 그 엉킨 선은 우리의 머릿속 복잡함을 닮았다. 나는 전선 정리의 법칙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사용 중인 기기에 개수만큼만 전선을 남긴다. 둘째, 매칭되지 않는 전선은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버린다. 셋째, 남은 전선은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벨을 붙인다.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서랍은 1-3로 줄어든다. 정리를 마친 후 느껴지는 변화는 놀랍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닥이 드러나고 바람이 흐른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버리면 허전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버리면 채워진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평온. 정밀한 채움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은 세 번째 문을 통과했다. 약통을 비웠고 비닐봉지를 덜었으며 서랍 속에 위험한 전자제품을 보내줬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에 마주할 것은 훨씬 더 친숙하고 더 무섭다. 매일 손에 쥐지만 우리가 그 위험을 모르는 물건, 바로 반찬통이다. 당신의 주방 속 그 익숙한 플라스틱 용기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적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주방의 문을 열면 언제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진다. 반짝이는 유리컵, 냉장고 안의 반찬통, 서랍 속에 쌓인 뚜껑 없는 용기들. 우리는 매일 이 풍경 속을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 변색된 용기, 스크래치가 깊게 새겨진 통들은 단순히 낡은 주방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그것이다.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미량의 비스페놀 A가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 물질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병원에서 건강 상담을 할 때 종종 묻는다. 혹시 주방에 오래된 플라스틱 통이 많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있지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러나 그 아까움이야말로 우리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이유다. 색이 변하고 냄새가 밴 반찬통은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 안쪽의 미세한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숨어 산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균을 가족 식탁 위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쓰시던 반찬통을 기억한다. 투명했던 통이 점점 누렇게 변하고 뚜껑은 맞지 않아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그 통 안에는 매번 된장국이나 김치가 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늘 말했다. 이 통은 오래 써서 정이 들었어.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은 통이 아니라 손맛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그 변색은 세균의 그늘을 감춘다. 정리 전문가들은 주방 정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첫 손에 잡아야 할 것이 반찬통 정리라고 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눈에 띄게 변하기 때문이다. 반찬통을 버리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면 주방의 공기가 달라진다. 냄새가 사라지고 손이 닿는 느낌이 다르다. 무엇보다 음식을 꺼낼 때의 기분이 달라진다. 유리통은 깨끗하고 단단하다. 그 투명함이 마음까지 투명하게 만든다. 나는 이 과정을 투명함의 실험이라 부른다. 하루에 한 번 유리 용기를 꺼내 음식을 담고 그 옆에 오래된 플라스틱 통을 놓아본다. 같은 반찬이라도 그릇이 다르면 맛이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착각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투명한 용기에 담긴 음식은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게 느껴진다고 한다. 정밀한 시각의 재교육이다. 눈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반찬통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 테스트다. 용기를 창가에 들고 빛에 비춰본다. 투명도가 떨어지고 흐릿하게 보인다면 수명이 다한 것이다. 손톱으로 긁었을 때 자국이 쉽게 나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한다. 뚜껑이 없는 통, 냄새가 배어나온 통은 주저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버릴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건네보라. 그 통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탁을 지켜준 고마운 물건이니까. 나는 한번 이런 실험을 했다.
한 어르신에게 오래된 반찬통을 모두 치우고 새 유리 용기로 바꿔드렸다. 그분은 일주일 뒤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상하게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음식 맛이 달라요. 실제로 그분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약간 안정되었다. 정리가 몸의 생리적 리듬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뇌가 깨끗한 시야를 감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식사 때 분비되는 위액의 밸런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깔끔한 식탁은 건강한 소화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또 다른 심리적 효과가 있다. 반찬통을 비우면 아까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남는다. 우리는 너무 오래 절약의 이름으로 자신을 억눌렀다. 하지만 진짜 절약은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낼수록 관리 비용이 줄고 관리 스트레스도 줄며 남은 것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것이 정리의 역설이다. 이제 당신의 주방을 떠올려보라. 냉장고 속, 서랍 속, 찬장 안. 뚜껑이 없는 용기들이 서로의 짝을 찾아 헤매고 있다. 오늘 밤 단 15분만 시간을 내라. 모든 반찬통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고 상태가 나쁜 것부터 하나씩 버려라. 그리고 남은 용기는 크기별로 쌓아 정리하라. 뚜껑은 본체 안에 넣어두면 잃어버릴 일도 없다. 다음날 아침 주방 문을 열면 놀랍도록 깨끗한 빛이 들어올 것이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열어줄 것이다. 정리란 결국 보이는 건강검진이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주방의 상태만 보면 그 집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냉장고와 반찬통이 깔끔한 집은 가족의 마음도 정리되어 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음식을 보관하는 통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통을 바꿀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유리의 투명함은 단지 빛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한다. 그 투명한 마음 위에 올려지는 밥상은 가족의 행복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제 당신은 또 한 걸음 가벼워졌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문 뒤에는 훨씬 더 은밀하고 당신의 하루를 훔치고 있는 존재가 숨어 있다. 바로 엉킨 전선과 케이블, 당신의 시간을 조용히 잡아먹는 시간의 도둑들이다. 이제 마지막 방으로 들어가 보자.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곳은 당신의 시간을 조금씩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숨어 있는 곳이다. 바로 서랍과 책상, TV 뒤, 컴퓨터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전선과 케이블들이다. 엉켜있는 전선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세한 자극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전선이 시야에 보이면 집중력이 평균 20%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눈으로 느끼는 어지러움이 뇌의 피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전선을 정리하면 인생의 회로도 정리된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말은 과학적이다. 사람의 뇌는 시각적 질서를 감지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질서가 무너진 공간에선 불안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 책상 밑에 전선이 엉켜 있으면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작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셈이다.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거실 TV 뒤에는 오래된 멀티탭이 2개나 겹쳐 있었고 그 위로 먼지 쌓인 전선들이 덩굴처럼 엉켜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건 다 사용 중이신가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혹시 몰라서 그냥 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플러그가 흔들리는 상태였다. 실제로 오래된 전선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서울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용 화재의 30%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며 그중 대부분이 노후된 전선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지금 바로 이 선들을 정리해 봅시다. 함께 플러그를 하나씩 뽑으며 용도를 확인했다. 텔레비전, 인터넷 공유기,
조명 외에는 모두 필요 없는 전선이었다. 그중 절반은 이미 고장난 기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모아서 한쪽에 두고 사용 중인 것만 남겼다. 그리고 남은 전선들은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벨을 붙였다. TV, 조명, 공유기. 작업이 끝나자 거실은 마치 다른 공간처럼 환해졌다. 전선이 사라지자 그림자도 사라진 듯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전선 정리의 힘이다. 사람은 질서를 보며 안정감을 얻는다. 엉켜있던 선을 풀어내는 행위는 내 마음속 복잡함을 푸는 것과 같다. 나는 이 과정을 시간의 청소라 부른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전선을 정리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다. 충전기를 찾느라 허비한 10분, 케이블을 풀다 짜증난 5분, 그리고 그 불편이 쌓여 하루가 흐트러진다. 하지만 반대로 전선을 정리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내 삶으로 돌아온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한다. 모든 전선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연결해본다. 연결되지 않는 선은 과감히 버려라. 남은 전선은 투명한 상자에 종류별로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붙인다. 휴대폰 충전기, TV 케이블, 가전제품. 상자를 책상 아래 두면 찾기도 쉽고 정리도 쉽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찾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다. 감추는 정리는 금세 무너지고 구조화된 정리는 오래간다. 나는 이 과정을 몸의 순환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 전선이 엉키면 집이 답답해진다. 전선을 정리하는 일은 집의 혈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피가 잘 흐르면 몸이 건강하듯 전기가 잘 흐르면 집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전기위생의 기본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전선을 정리하는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손주와 함께 전선을 풀고 필요한 선만 남기며 이건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라고 이야기해보라. 정리 속에 세대가 연결되고 그것이 가족의 대화가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되찾는 기술이다. 엉킨 전선을 푸는 손끝에서 당신의 인생의 매듭도 함께 풀린다. 남은 삶을 더 단순하게,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한다. 그리고 그 정리는 곧 자기 돌봄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자, 이제 6번째 문까지 모두 지나왔다. 마음의 짐을 덜고 약통을 비우고 봉투와 종이 가방을 줄였으며 낡은 전자제품과 반찬통을 떠나보내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훔치는 전선을 정리했다. 그러나 진짜 정리의 완성은 이제부터다.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비우는 일, 바로 서류 더미 속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 속엔 우리가 잊고 싶었지만 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마지막 정리, 인생의 철학이 담긴 종이의 정리로 들어간다. 그날 아버지가 숨을 멈추셨다. 여보, 아버님이 숨을 안 쉬셔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천 번의 응급 상황을 지켜봤던 내가 그 순간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익숙한 심전도 소리도 차가운 병실 공기도 없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숨은 너무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의사로서의 나보다 아들로서의 내가 먼저 무너졌다. 아버지는 며칠 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원 소동 없이 조용히 집에서 가고 싶구나.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 몰랐다. 심장이 멎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아들인가, 의사인가? 그리고 그 어떤 교과서에도 응급 매뉴얼에도 없는 현실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때 들려온 구급대원의 대답은 너무도 냉정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는 순간 무너졌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마지막을 봤던 내가 정작 내 아버지의 마지막에서는 한없이 무지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안방에서 마치 잠든 듯 떠나셨다. 그런데 나는 왜 그토록 당황했을까? 병원에서라면 나는 냉정했다.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유가족에게 침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집에서 가족으로서 마주한 죽음은 달랐다. 그 어떤 준비도 그 어떤 경험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 전하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 사람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그 답을 너무 늦게 배웠다. 아버지의 눈은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절차가 뒤엉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너무나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응급실의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생명을 구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남겨진 가족이 어떻게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가족은 울부짖고 어떤 가족은 침묵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준비된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평온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 속에서 무너졌다. 아버지를 보내던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의사도 인간이다 라는 말을 실감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순간에는 누구나 무력해진다. 그 무력함을 막아주는 건 단 하나, 바로 미리 알기와 준비였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내일 당신의 가족이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로 인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남긴다. 나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그 후회를 막고 싶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배운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오늘부터 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다. 준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내게 남긴 단 한마디의 교훈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그 시간을 존중하라. 그날 나는 울면서도 웃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조용히 따뜻하게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았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 후회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나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한다. 의사도 몰랐던 진실이었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다. 그중엔 평온한 작별도 있었고 혼란과 오열 속의 이별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마지막 순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나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깨달았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한겨울의 찬 공기처럼 나를 강타했다. 평소 수십 번 들어온 절차였는데
막상 내일이 되자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은 떨렸다. 심지어 구급대원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의사인 내가. 그날 이후 나는 묻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족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무방비일까? 그 답은 단순했다. 죽음은 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달 내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는 약 15가족이 가정 사망으로 오신다. 그중 90% 이상이 당황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평균 6시간 이상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만 180만 원가량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슬퍼할 틈조차 없이 절차와 혼란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어떤 가족은 장례식장에 5군데 전화를 돌렸고 또 어떤 가족은 고인을 옮기느라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모두가 같은 이유였다. 몰라서. 나는 그 무지를 나무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의료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또 남은 사람으로서 알려줘야 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부르는 일이 아니다. 그건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꺼린다. 불길하다고, 아직 이르다고, 혹은 너무 슬프다고 말한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행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보며 배웠다. 준비된 죽음은 조용하고 품이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슬픔조차 혼란 속에 묻힌다. 내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 90이 넘은 아버지가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다. 아들은 장례식장부터 찾기 시작했다. 혹시 오늘 바로 빈소 잡을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2시간이 흘렀고 고인의 처는 서서히 식어갔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죄책감만 남았다. 나는 이런 가족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다. 죽음은 절차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게도 상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날의 공허함이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다른 누군가의 배움으로 바꾸고 싶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이제는 다른 가족들이 나처럼 당황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갑자기 오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그 준비가 바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기술이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낼 때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실수. 그 실수는 너무 흔해서 심지어 나조차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은 모두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내게 가르쳐준 너무나 소중한 진실과 함께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일,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한 걸음이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이후 나는 수많은 가족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은 눈물과 혼란으로 뒤섞인 미로였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저희 어머니가 방금. 그 짧은 한마디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본능적으로 장례식장부터 찾는다. 그러나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다. 아무리 고인이 평생을 품위 있게 살아왔더라도 이 한 장의 종이 없이는 마지막 길조차 시작할 수 없다. 나는 한 번 70세의 아들이 90세의 아버지를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봤다. 그는 5곳의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렸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연락주세요. 그가 119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 2시간 동안 아버지의 처는 서서히 식었고 가족들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울기만 했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그 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2번째 실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누워드려야지. 추우실 텐데 이불이라도 덮어드리자. 그 마음은 따뜻했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바꾸면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장이 바뀌면 자연사의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직접 그런 가족을 만났다. 할머니가 소파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은 침대로 옮기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장례는 이틀이나 지연되었다. 그들은 억울했다.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법은 감정을 모른다. 그 순간의 정리가 곧 의심이 되었다. 3번째 실수는 단 한 통의 전화에서 벌어진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가족들은 급하게 외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라면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구급대원은 응급소생 장비를 준비하고 경찰은 응급사건으로 분류해 출동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이 시도되고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한 가족은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신고했다가 30분 동안 CPR을 받는 동안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그 30분은 고인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남은 가족의 고통이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족의 혼란을 줄인다. 나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봤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빨리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슬픔이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때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혼란으로 만들 수도 존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내가 본 수많은 가족의 공통점은 후회였다. 그때 움직이지 말걸. 그때 바로 신고할걸. 그 말들은 모두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단언한다. 그 순간이 오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단 한 가지를 먼저 하라. 정확히 신고하고 현장을 지켜라.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나도 처음엔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순간의 침착함이 남은 가족의 평생을 바꾼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께 그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제 올바른 절차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랑을 기술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올바른 절차, 단 3단계. 이 3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혼란도 불필요한 눈물도 피할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나는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달았다. 죽음은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모르면 사랑이 당황이 되고 준비가 후회가 된다. 첫 번째 단계, 정확하게 신고하라. 가족이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 문장의 정확함이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구급대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다. 반대로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심폐소생 장비를 준비하고 경찰은 응급사건으로 출동한다. 결국 집안은 소란스러워지고 고인의 평화로운 마지막은 깨져버린다. 신고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 1. 고인의 나이, 2. 지병 여부, 3. 마지막 식사 시간, 예를 들어 85세 아버지이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으며 어제 저녁 8시에 식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급대원은 자연사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현장을 그대로 두어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손이 먼저 움직이지만 그 손이 때로는 절차를 늦춘다. 아버지를 조금 더 편하게 눕혀드리려는 그 마음, 차가운 손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드리려는 그 정성. 그러나 그 순간 현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경찰은 왜 시신을 옮기셨습니까? 라고 묻고 가족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린다.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건 너무도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의 확인 전까지는 현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냉정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고인을 지키는 최선의 예의다. 세 번째 단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라. 이 문서가 있어야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사 등 모든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응급실 의사가 발급하며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이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원본 3부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례 절차, 화장 신청, 보험 처리 등 각각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족은 원본을 한 장만 받아두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3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다. 그 3시간 동안 그들은 슬픔이 아닌 행정에 갇혀 있었다. 나는 환자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죽음의 순간에는 침착함이 사랑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은 단지 행정이 아니라 마지막 존중의 표현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시간을 관리하라.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월 2시간이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담당 의사가 없어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리 주치의 병원 정보를 정리해두면 훨씬 빠르다. 작년 한 가족은 밤 11시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담당 의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새벽 3시에야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 4시간은 길었고 가족의 눈물은 말라버렸다. 절차가 끝나면 장례식장과 화장장 일정을 동시에 예약해야 한다. 서울 지역은 주말이면 대부분 만석이다. 화장은 평균 3, 4일 대기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된 가족은 3시간 만에 모든 것을 마치지만 준비하지 못한 가족은 8시간,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걸린다. 이 모든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 바로 미리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이 평생의 기억을 바꾼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나는 그 한 걸음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는 그 길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다. 이제 다음 단계다. 그 준비가 실제로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지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다.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그 차이는 단지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의 차이였다. 나는 그 극명한 차이를 같은 주, 같은 응급실에서 2번 보았다. 월요일 오전 85세의 할아버지가 집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둘째 아들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1169 신고했습니다. 주치의는 세브란스 김 교수님이고 지난주에 진료받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 종이에는 병원 연락처,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사, 그리고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사망 진단서는 2시간 만에 발급되었고 미리 예약해둔 장례식장을 즉시 이용할 수 있었다. 화장장 예약도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보험사 연락도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필요한 서류는 한 장도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시간이었다. 나는 그 가족을 지켜보며 놀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평온이 있었다. 그들은 슬퍼하면서도 정리되어 있었다. 손자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는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준비된 사랑은 울음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화요일 새벽 79세의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다. 그 가족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주치의도 진료 기록도 없었다. 결국 경찰 신고 후 부검까지 검토해야 했다. 장례식장에 8군데 전화를 돌린 끝에야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화장장은 3일 대기였지만 절차가 늦어져 5일장으로 늘어났다. 보험 서류를 찾느라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할머니 명의의 자동이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미안함과 후회 속에서 서로를 탓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마치 얼음처럼 가족들 사이에 남았다. 이 두 가족의 차이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준비된 가족은 총 소요시간 3시간, 추가 비용 0원.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총 소요시간 10시간, 추가 비용 280만 원. 그러나 진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한 어머니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울다 지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왜 미리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눈빛 속에는 단지 슬픔이 아니라 후회가 있었다. 그 후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후회는 피할 수 있다. 준비된 가족은 이별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냈다는 위로를 품는다. 그것이 준비의 힘이다. 나는 그날 두 가족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길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들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 준비의 본질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단지 절차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는 언제나 한 문장이 남는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를 이야기하겠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이 문장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배운 인생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 그것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였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준비는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는 단순했다. 체크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5줄이 적혀 있었다. 그 5줄이 인생을 바꾼다. 첫 번째, 의료 연락처를 정리하라.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 담당 의사,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다. 만약 정기적인 병원이 없다면 가까운 종합병원이라도 미리 적어 두어야 한다. 복용 중인 약 리스트도 함께 준비하라.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물은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 가족은 10년 전 수술받은 병원만 알고 있어서 사망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부검을 통해서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단 한 줄의 정보가 하루의 시간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지켜준다. 두 번째, 장례 희망사항을 미리 정하라. 장례식장 두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화장 또는 매장 여부, 종교적 절차를 명시해두라. 요즘은 화장을 선호하지만 예약이 어렵다. 서울 추모공원은 평상시에도 사흘 명절 전후에는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장기 기증이나 연명치료 중단 의사도 가족과 미리 나누어야 한다. 한 어르신은 내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지만 가족이 몰라서 기증 기회를 놓쳤다. 이런 대화는 불편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의 형태다. 세 번째, 필수 서류의 위치를 정리하라.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증권, 통장, 인감도장,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종이에 적어두라. 특히 보험 서류는 중요하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어떤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20년 된 보험증권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은 장례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고인이 남긴 마음의 선물이었다. 네 번째, 자동이체 내역을 공유하라.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카드 대금 같은 고정비용은 사망 후에도 계속 빠져나간다. 스마트폰 캡처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된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석 달 뒤에야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연체료까지 합쳐서 10만 원이 넘었다. 그 작은 관리 하나가 남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섯 번째,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라. 친척, 친구, 종교단체, 이웃, 간병인 연락처를 정리하라.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 담당 간병인에게 가족 연락망을 반드시 알려두어야 한다. 한 간병인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연락처를 몰라 1시간 동안 울기만 했어요. 죽음의 순간은 예고 없이 오지만 연락은 준비로 대신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종이 한 장에 정리해두면 가족은 당황하지 않는다. 컴퓨터 파일로만 저장하지 마라. 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켤 시간조차 없다. 출력해서 서류함에 넣고 가족 모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그 한 장의 종이가 평생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임종 직후 15분, 그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때는 어떤 전화도 어떤 서류도 필요 없다. 그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려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고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다.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멈춘 직후 뇌의 반응은 잠시 남아있다. 그 말은 닿는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절차가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가족을 지켜봤다. 그 짧은 15분 동안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람들은 애도의 기간이 평균 3달 단축되었다. 그만큼 마음의 회복이 빨랐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술은 단지 절차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오늘 밤 가족들과 단 5분만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화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기억이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것은 준비하지 않음이다. 준비된 죽음은 평화롭고 준비된 가족은 강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내게 하신 말이다. 이제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완성되듯 죽음 또한 준비로 완성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 그 한 장의 종이를 써보라.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만드는 시작이다.